Yeah, we are extremely happy. I mean, we are thrilled, to go through. It was 손흥민, 김민재와 이강인 등 해외 유수의 팀에서 뛰는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 대표팀에 주목하던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좀비 축구의 굴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 일본전 손흥민이 보였던 이례적인 동작에 주목했는데요. 저 역시 아시안컵에서 참패하며 쓸쓸히 귀국한 대표팀을 보며 결국 우려했던 참사가 터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약점만을 노렸다. 체력 조합 문제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고 특정 선수만 노려 공격하면 마치 자동문처럼 한국 골대를 직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요르단 감독의 기자회견이 야속하기만 할 뿐인데요. 이 와중에 속 없는 암군 클린스만은 그저 웃고만 있었죠. 열불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운 좋게 결승에 가서 승리할 것이라는 꽃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요르단에 0대2로 패하자 지난달 초 손흥민 아버지인 송흥정 감독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욕을 억수로 먹었던 발언인데요. 그의 발언은 아들 손흥민이 주장으로 뛴 한국팀이 이번 대회 6개 경기에서 17점이나 하는 등 근래 보기 드문 졸전을 펼친 터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평소 송 감독은 아들에게 겸손해지라는 충고를 매일같이 해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충고를 한국팀에게 그대로 한 셈이죠. 특히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또 얼마나 우려먹겠느냐.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한 대목은 뼈가 아플 정도로 세게 맞은 느낌이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단골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에만 젖어있는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외 언론이 주목한 패배 직전 손흥민의 놀라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국 축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탈리아 세리에 A 작년 우승팀이자 김민재의 친정이기도 한 나폴리 구단과의 비교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 좀비 축구의 굴욕이라며 흉을 잔뜩 본 대표적인 언론은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입니다. 기자는 한국이 요르단에 패하고 난 뒤 클린스만 후의 좀비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한참 아래인 요르단에 패하는 굴욕을 당했다. 한국은 대회 내내 졸전을 거듭했다.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상황에 의존해 꾸역꾸역 올라갔지만 일관적인 전술 계획은 부족해 보였다. 결국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아주 형편없는 경기를 펼치고 말았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력은 2006년 월드컵에서 40세의 신선한 얼굴로 독일을 준결승까지 진출시킨 것으로 끝났다. 운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전 세계의 산해진미 재료로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내면 제 아무리 미슐랭 스타 셰프라 해도 해고당하는 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AP통신은 손흥민의 제 탓이오 리더십에 감동하는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기자는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이고 한국 대표팀의 수비수들과 일부 공격수는 준결승에 이를 때까지 경기력의 비판을 받아왔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의문이 됐고 손흥민을 비롯해 재능이 뛰어난 선수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기대만 남기고 떠났다. 손흥민 선수의 빼어난 인성과 다 펼치지 못한 실력만이 돋보였다. 손이는 평소에도 잘 웃어서 스마일 가이로 불리고 잘 울기도 해서 울보로도 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손흥민이 경기 후 꺼낸 첫마디는 동료 선수들은 헌신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도 내가 부족한 바람에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했다. 나를 질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다. 누가 질책받아야 하는지를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 인성을 보니 새삼 놀랍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감정과 별개로 요르단전은 졸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이날 근래 메이저 대회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전후반 내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투지와 체력도 부족했던 반면 요르단은 한국의 골문을 향해 말 그대로 포를 소나기처럼 퍼부었고 골키퍼 조현우가 아니었다면 거의 10대 역으로 패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화만 나는 경기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모두 연장 끝까지 달리며 120분간 혈투를 벌였던 한국의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결과였는데요. 원래도 빠른 테포를 기반으로 역습 전술을 사용하던 요르단은 현저하게 저하된 한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죠. 제 아무리 스타 선수라 해도 회복 없이 연속으로 치른 경기들은 도무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체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데다 후방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던 김민재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한국 축구의 밸런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선수들에게 기대를 품었던 것은 바로 지난 역전승에서 우리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지시 없이도 유기적으로 플레이했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역전승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수비 라인이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전방으로 바싹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오로지 철기둥 김민재가 있을 때만 구사할 수 있는 전진 압박 전략 중 하나였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수답지 않은 탈압박 능력과 볼키핑 능력이죠.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들을 뚫고 전방으로 강한 전진 압박을 통해 순식간에 질주하면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 거리가 겨우 반코트 내로 좁혀지기 때문에 공수 전환 속도가 2배는 빨라진다는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후방에서 한국 대표팀의 멱살을 잡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김민재가 빠져버리니 한국 수비 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진영 깊숙이 내려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투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와중에 중앙에서는 미드필더 숫자 부족으로 점유율에서부터 밀려버리고 말았던 건데요. 울산 소속의 우리 수비수들은 웬일인지 빌드업이 부정확해 계속해 상대 선수에게 공이 넘어가고 패스 실수가 발생하면서 공격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로단전에서 당연히 남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곤 손흥민이나 이강인에게 롱패스로 연결하는 소위 뻥 축구밖에 없었죠. 앞서 말씀드린 독일 슈포르트지도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기자는 이번 한국 경기를 보면 나폴리와 미넨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공통점은 김민재의 부재다. 김민재의 부재는 팀의 몰락을 의미한다. 나폴리는 김민재가 빠진 후부터 더 이상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한다. 한때 김민재와 골키퍼만 제외한 모든 선수가 하프라인 위로 바짝 올리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감행하던 나폴리는 리그 중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넨 역시 마찬가지다. 리그 1위로 도약하기 위해 수비진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미넨 수비진은 부상 병동인데다 토트넘에서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던 다이어가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통치며 왕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미넨은 김민재가 그립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민재가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클린스만은 허허실실 웃기만 하며 아무 전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김민재를 대체할 카드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플랜 B는 있어야 했습니다. 축구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 어떤 전술 준비가 없었죠. 그래서 미드필더와 수비진은 의미 없는 뻥 축구만 하다 유로단 선수의 공을 빼앗겨 역습당해 유효 슈팅을 먹히고 마는 모습이 반복됐던 것인데요. 이제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중동 축구에게 이렇게나 밀린다는 점이 참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이었죠.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겨우 경기 이틀 전부터 포백과 3백 가동만 고민하고 있었다며 나도 전술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클린스만이 짜낸 묘수는 겨우 정승현 투입 후 포백을 유지하면서 소속팀에서 손발을 맞춘 김영권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준수한 수비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하며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비의 부족에 따른 풍선 효과는 놀랍게도 공격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쫙쫙 시원하게 쏴주던 김민재의 전진 패스, 폭넓은 수비와 뒷공간을 커버하는 빌드업이 없으니 공격수 쪽으로 정확한 볼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곧바로 손흥민의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시즌 말 콘테 감독 지휘 아래 토트넘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다이어를 필두로 한 잉글랜드 카르텔 수비진의 몰락은 공격수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왜 손흥민이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지에 대한 난데없는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미드필더 박용우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 릴레이도 졸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패스 미스와 볼 뺏김으로 문제를 일으켰죠. 박용우의 턴오버 기록은 무려 11회였는데요. 7회를 기록한 황인범과 함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죠. 대회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던 박용우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었는데요. 유로단은 바로 그를 노렸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우디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 같은 극장골을 기대하며 현장을 찾았던 베컴도 수준 이하의 선수 기용과 무전술로 일관하는 클린스만에게 황당함을 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패배 후에도 여전히 실실 쪼개는 클린스만의 모습은 소름 끼치기까지 했죠.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제대회가 될 수도 있는 카타르 아시안컵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요. 해외 언론의 촌철살인 비판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축구가 더 나은 한국 축구로의 도약을 위해 바닥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